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라의 신분제를 뛰어넘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이성호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지금 대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인만색이라고 하는 연구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시민강좌 팀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전공은 한국고대사고요. 한국고대사에서 신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라 정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라 정치사가 조금 골아프고 어렵긴 합니다.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몇 개를 같이 썼는데요. 한 뼘으로 읽는 한국사라고 해서 대종서적을 하나 썼습니다. 나름 출판된 해 그 역사 쪽에서 1위를 했던 책이라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욕망놈의 한국 고대사라고 해서 이제 좀 사이비 역사라고 할까요? 좀 왜곡된 역사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한 그런 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대종서적인데 여기에도 집필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고대 신문제, 특히 이제 제도사 쪽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골품제나 관등제 혹은 법제 이러한 제도사 쪽에 관심을 두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신문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신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재난을 극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재난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강의를 신문제를 가지고 해보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뜻밖의 일어난 재난 혹은 재앙,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지변 이런 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연현생에 의한 것들 혹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불이 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난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들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권한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제 속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 신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다른 재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제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한순간 잠깐 닥치는 재난의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현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그 전체를 결정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재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문제를 이제 겪게 되는 고대인들, 고대 신라의 사람들인 이런 신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들의 대응이 그 고대 신라라는 국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러한 점들을 살펴보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신문제 그리고 신문제를 재난으로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신라의 신문제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통 신라사를 배우면서 이제 신라의 신문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통 이제 골품제라고 해서 듣는데요.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품제와 함께 언급이 되는 것들은 이제 관등제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관등제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에서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언급이 되는 것이 관등제입니다. 골품제 그리고 관등제가 함께 엮여져서 이제 관직 진출의 제한 그리고 진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신라 신분제의 특징입니다. 먼저 골품제를 살펴보면 골품제는 성골 그리고 진골이라고 하는 특수한 혈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골이라는 말로 통용이 되고 그 아래에 1에서 6도품까지 사람들을 품이라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골과 품을 합쳐서 골품이라고 부릅니다. 관등제와 함께 보면 관등제에서 이제 가장 높은 관등인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이 정도까지 등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진골. 진골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높게 이벌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진골보다 서열이 낮은 육두품의 경우는 가장 많이 올라가 봐야 아찬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래 5두품은 대나마, 그리고 4두품은 대사. 신분에 따라서 진급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등의 상한이 있는 제도가 이제 그 전까지는 명문화되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어떻게 규정이 돼 있고 이 규정대로 진행이 된다. 이거를 법으로 명시를 해서 이제 법제화시킨 시점을 이제 520년 법통왕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율령반포라고 하는 법제를 반포하면서 제도로 실시가 됩니다. 이제 법이 실시가 되고 나서 이제 관등제는 이때 실시가 됐는데 골품제는 그럼 어떻게 됐냐? 골품제는 지금 명확하게 시작한 시점은 알 수가 없어요. 시작한 시점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관등제가 이제 아까 보셨지만 이 골품제를 기반으로 해서 상한, 하한을 정했기 때문에 골품제는 관등제보다 먼저 실시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골품으로 정해진 신분이 고정되었냐라고 하면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했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김춘추라고 하는 나중에 신라를 통일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왕이죠. 김춘추라는 인물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두 명의 여왕을 신라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근데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를 때 신라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골남진이라고 해서 성골인 남자가 모두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김춘추는 신라 가계상 왕가의 가계로 보면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입니다. 성골인데 근데 김춘추는 성골이라고 불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김춘추의 선대에서 이제 성골이었는데 진골로 아마 그 서열이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떨어지는 것이 가능했던 사회, 그게 신라의 골품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다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에 골품이 있는 곳 외에 여기에 제가 경위라고 해서 관등을 써놨는데요. 출신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관등 제도가 있습니다. 출신이 왕경, 즉 수도죠. 지금의 서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경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자를 써서 경위를 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지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위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수도와 서울과 지방, 즉 서울 사람들은 자기 지역 외에는 다 촌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 바깥은 다 촌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촌사람을 부르는 이 경위, 이제 서울 사람들이 받는 경위,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받는 외위라고 하는 이런 이원화된 제도, 출신 지역을 가지고 차별하는 제도도 520년에 아마도 이제 율령반포와 함께 법제화되어서 실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 차별은 근데 520년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금성문 이제
경주에서 가끔 발견되고 있는 비석 같은 데 보면 이보다 이른 시점 500년, 501년 뭐 이때 발견된 자료를 봐도 지방민들이 받는 관등과 서울 사람이 받는 관등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왕경인만 받을 수 있는 경위, 그리고 지방민만 받을 수 있는 외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이제 지방민들에게 뭐랄까, 큰 제한을 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공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해도 지방민으로만 고정이 돼 있으면 가장 높이 올라가 봐야 악간이라고 하는 정도 위치밖에 못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중앙의 경위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위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중앙의 경위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관직으로서 뭐 장군이라든지 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은 간에서부터 악간까지 약 7단계 정도의 위치가 있지만 전부 다 할 수 있는 관직은 촌주밖에 없어요. 촌주밖에 없어서 진짜 이제 관직에 나가서 이제 승진하고 뭐랄까 출세를 하고 싶으면 서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말처럼 무조건 서울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외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국 통일이 되고 나서 전국이 평화로워지니까 이제 이때는 신문왕 때 들어와서 외위제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은 경위제를 이제 관등제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전국을 운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라 사람들은 대응을 했고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지배층들의 공고화 혹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그리고 혈통, 출신, 지역에 따라서 관등의 제한을 두는 제도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신분이 상승되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전쟁이나 혹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제 신분 상승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삼국사기라는 책을 보면 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왕이 아니라 일반 신하들 혹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열전의 제일 앞쪽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충신들, 나라의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효자들이 기록되고, 맨 마지막에는 반역자들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분이 상승하는 사람들은 보통 충신으로 분류가 많이 돼요. 이 사람들의 행적이나 목숨을 걸었던 과정, 이런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진짜 나라에 충성을 해서 충신인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랄까 국가의 발전,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에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제가 이걸 조금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해서 이제 개천용의 시대라고 해놨는데요. 개천용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좀 줄인 말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날엔 많이 썼습니다. 그죠? 90년대, 뭐 80년대 이때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사시를 보고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층민이었다가 사시나 뭐 그런 시험이나 혹은 의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를 보려면 대학을 나와야 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게 가능했던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라에서 이러한 신분 상승이 가장 많았던 시기, 이 시기를 저는 개천용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인물은 재상이라는 인물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박씨라고 되어 있고 박씨 혈통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 김재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성이 박씨 혹은 김씨 양쪽으로 되어 있냐? 이건 원래 그쪽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 혹은 갑자기 왕족이 된 사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이제 당시 박지상이 살던 시기는 신라가 굉장히 약소국이던 시점이에요. 특히 고구려에 거의 복속되어 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당시에 이제 왕이 된 눌지마립간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전대왕 때에 눌지마립간의 동생들인 복호 그리고 미사은이라는 인물들이 고구려와 외라고 하는 곳에 볼목 인질로 잡혀가 있었어요. 복호는 고구려에 그리고 미사은은 외 지금 일본이죠.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눌지마립간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동생들 데려오고 싶은 거죠. 동생들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어릴 때 끌려가기도 했고 이 동생들을 구하고 싶어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처음에 회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귀족들 중심으로 불러서 회의를 했겠죠. 그 왕경인들 중심으로 회의를 했는데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아요. 지방민들까지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기록에는 백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니까 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진 않아요. 지원하진 않고 전부 다 떠넘기기 바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촌주급들 몇 명이 모여서 삼량주에 재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꽤 똑똑하다.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재상을 불러서 눌지마립간이 설명을 합니다. 내 동생들이 외국에 인질로 잡혀 있다. 좀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재상이 굉장히 충신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열전에는. 알겠습니다.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구려로 갑니다. 고구려로 가서 왕을 설득해서 복호를 데리고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니까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눌지가 잡고서 나 동생 또 보고 싶다. 외에 가 있는 내 동생 미사은 얘도 데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갔다가 도망갈까 봐 계속 붙잡고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복호가 그 재상이 그래서 집에 들리지 않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외로 갑니다. 이 재상이 원래 있던 곳은 삼량주입니다. 삼량주는 지금의 경남 양산이에요. 양산 지역은 지금 보시면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경주가 여기 있고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상 혼자 경주로 갔다가 그 고구려를 갔다 왔으면 이제 여기에서 집에 들리지 않고 바로 외로 가게 되면 울산이나 포항 혹은 이쪽에 대왕암이 있는 이쪽 지역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재상의 부인이 재상이 집에 들리지 않고 바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고 막 쫓아갑니다. 뛰어서 쫓아갔다고 해요. 근데 뛰어서 쫓아갔는데 양산에서 쫓아갔으면 이제 경주에 도착했다가 바로 출발했는데 소식이 양산까지 전해지고 가야 되죠. 근데 항구에서 재상이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보고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재상이 나 돌아오는 거 기다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재상이 이렇게 갔을 때 양산에서 가게 되면 턱도 없이 먼 거리인 거죠. 소식을 듣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아마 재상이 이제 고구려로 출발할 때쯤에 지방민이었던 재상의 가족들은 이미 경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왕경민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왕경민이 되었고 외는 이제 재상이 이제 외로 가서 목숨을 걸고 미사안을 구해요. 거기 보면 일본서기나 뭐 상문교사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사기를 쳐서 이제 미사안을 보내고 자기는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서 이제 불고문을 당하다 죽어요. 미사안은 굉장히 고맙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보내준 걸 아니까. 미사안이 복귀를 해서 나 이렇게 해서 복귀했습니다라고 해요. 눌지가 이제 미사안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재상을 대하찬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대하찬은 여기 관등에서 보면 진골에서는 가장 낮은 근데 육두품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관등인 거죠. 즉 진골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고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건 재상의 둘째 딸이 이제 미사은과 혼인을 하게 돼요. 왕자와 혼인을 한 거죠. 즉 준왕족 혹은 왕가의 일원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혼인한 이 시점에 실제로 이제 경주의 경주의 왕가의 결혼을 보면 눌지마립간 이후에는 거의 김씨끼리 결혼을 해요. 냇물 이후에는 김씨끼리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재상의 부인이 재상의 딸이 이제 미사원과 결혼을 했는데 왕실의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박재상도 김씨 아니면 박씨여야지 결혼할 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후대 기록에는 박씨 혹은 김씨로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연구자에 따라서는 원래 박씨였다가 지방으로 쫓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성이 두 개가 혼용이 되고 있다는 건 김씨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지방민에서 공을 세워서 목숨을 바쳐서 공을 세워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재상의 이 희생으로 실제로 충성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한 명 희생해서 자기 집안을 전부 다 왕족급으로 만들어버린 거대한 출세를 성공을 한 거죠.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그 영끌 주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출세를 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죽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죽죽이라는 인물은 선덕여왕 때 인물이에요. 이제 신라가 백제와 했던 전쟁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쟁이 대야성 전쟁이라고 하는 대야성 전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야성 전투를 겪고 나서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해서 나당 연합을 이끌어냈던 그러한 계기가 되는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야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인물 중에 죽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죽죽 그리고 용석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죽죽이라는 사람은 명확히 지방인입니다. 대하주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친 하결이라는 사람은 찬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찬간은 아까 보셨지만 지방에서 이제 지방 촌주급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민인 거죠. 지방 촌주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대야성 전투에서 이 죽죽이 이 당시에 사지라고 하는 관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대야성의 성주는 김품석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좀 인간이 좀 못돼 먹은 인간이에요. 거기 부하장수의 마누라를 꼬셔서 동침을 하기도 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죠. 불륜 저지르고서 그게 들키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최근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완전 그런 꼬라지인데 그거 비슷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불륜을 자랑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버티고 그러니까 이제 부하장수들의 신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신임이 없던 도중에 백제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싸워서 이기진 못하겠다 싶으니까 항복하겠다라고 나가요. 근데 백제에서 항복 안 받아주고 항복하러 온 그 김품석과 그 측근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항복을 반대했던 인물이 이 죽죽과 용석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김품석이 주요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항복했다가 전부 다 죽은 이후에 남은 병력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대야성을 지키다가 결국은 이제 함락이 되면서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인물들인 거죠. 이 전쟁의 결과를 이제 왕실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김춘추라든지 선덕여왕은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거죠. 무료 체험하세요. 이 왕가의 인물인 김품석이 대야성을 지켜야 되는데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랄까 부끄러우니까 혹은 뭐 과하게 말하면 쪽팔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낮추고 공세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자라고 해서 이 죽죽과 용석을 이제 추정을 해줍니다. 죽죽은 급찬 그리고 용석은 대나마로 추정을 해줘요. 이 급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당시에 이제 육두품에 올라가는 지위인 거고 대나마는 그 아래 오두품인 거죠. 이 두 위치에 올리면서 처자 그 가족들은 상을 줘서 왕도로 이주를 시킵니다. 왕경인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충성을 한 것 같긴 해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왕경인으로 되고 자신들이 육두품, 오두품 정도의 이제 신분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인물들로는 소나 그리고 심나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무왕 때 사람들인데요. 이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격렬했던 시점입니다. 이제 그 고구려와 백제와 삼국 통일 전쟁이 있던 마지막 시점 그리고 이제 백제 부흥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이 사람들은 경주에 가까운 경상도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사람입니다. 경기도 안성 사람이고요. 소나 그리고 심나라는 사람이에요. 심나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신라에 충성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보면 자기가 이제 백성군 지역의 촌주였는데 이 지역,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만 지키고 그러다 이제 공을 세우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그 아들인 소나도 굉장히 유명해서 그 아버지가 유명하니까 아들도 유명한 거죠. 근데 이 소나는 잘 싸운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중앙군으로 불려가서 이제 중앙군에 편입이 돼서 싸우게 돼요. 한강유역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인정해서 이제 원래 소나의 공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나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 항상 심나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싸워서 이제 심나라는 인물도 같이 유명해져서 당시에 이제 문무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해서 잡찬으로 추정을 해줬다라고 해요. 근데 기록에는 단순하게 잡찬으로 추정해줬다까지만 나오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이전에 이제 죽죽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봤을 때 왕경으로 이주가 됐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가 받은 잡찬의 경우는 굉장히 최고위입니다. 이벌찬, 이찬 바로 아래 위에서 3등급 위계이기 때문에 이 위계를 받았는데 서울로 가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아마도 그 정도로 출세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사람들은 열기 그리고 구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신이 좀 불분명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고자 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에서 이제 김유신이 고구려 그 평양을 치는 전투에서 갈 때 보기감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서 보기감은 당시에 사지에서 남하에 이르는 관등을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지에서 남하의 관등은 이제 왕경인, 특히 이제 오두품 혹은 사두품들이 받을 수 있는 관등이기 때문에 열기와 구근이라는 두 인물은 이제 아무래도 왕경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분은 그렇게 높지 않은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을 공격하던 도중에 이제 군량을 수송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삼국통일 전쟁에서 김유신이 별로 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김유신이 당시에 이 군량 수송 부대를 가지고 평양까지 가는 도중에 전쟁은 60여 차례를 거칩니다. 60여 차례의 전투를 이제 이기고 평양 근처에 가서 군량 수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길을 간 거죠. 당시에 이제 평양 근처까지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고구려 군대를 맞이하게 돼서 이제 일자 내에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가 군량이 떨어지기 직전에 도착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시일 내에 도착해야 된다. 특공대를 보내자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특공대를 보내려고 할 때 이 열기, 구근이라는 인물들이 자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르거나 세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 맡겨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군량 수송을 하는데 그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큰 공을 세우니까 김유신이 당시에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유신이 너 성공하면 사찬 시켜줄게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시켜놓고 이제 실제로 성공을 하니까 사찬은 주지 못하고 급찬 정도의 관등을 줍니다. 급찬을 주면서 너 훌륭했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김유신이 돌아와서 문무왕을 만나게 돼요. 문무왕을 만나서 문무왕에게 열기와 구근이라고 내 휘하 장수들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싸워서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찬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사찬은 과합니다. 어떻게 사찬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찬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좀 과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이제 윽박 질렀겠죠. 자, 따지고 보면 조카인데, 그죠? 조카인데 동생의 아들내미가 벅벅 대드니까
내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찬을 받게 됩니다. 보면 사찬과 급찬은 사찬과 급찬은 전부 다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다만 이제 급찬에서 사찬을 주는 의미가 뭐냐? 그 사찬 이상이 되면 신라에서 가장 최고의 그 관직 그 대장군급 혹은 군주라고 하는 한 주의 주를 다스리는 그런 군주급을 이제 최소 사찬 혹은 일길찬 급들이 할 수가 있게 돼요. 최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하한선이 사찬이 되는 거죠. 사찬을 받는다는 건 이제 명실공히 육두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무왕 입장에서는 그동안 봤지만 전쟁에서 공만 세우면 전부 다 막 신분 상승시켜주고 지방민도 올려주고 막 올려주다 보니까 이제 지배층이 너무 과하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찬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특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두품에서 육두품으로 신분이 상승된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열기와 구군까지가 이제 삼국간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외유제는 폐지가 되고 신문사회는 더욱더 고착화되는 거죠. 일명 이제 개천용의 시대 이제 끝이 나고 사회가 고정화가 된 겁니다. 안정적인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큰 공을 세울 일이 없게 돼요. 평화로워지니까 전쟁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분 간의 변동 사례도 점차 소멸을 하게 되고, 이제는 신분 상승은 별로 없고요. 신분 하락은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신분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단 신분제에 순응하거나 혹은 신분제 하에서 더 이상 승진하거나 관직에 나가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할 사람들은 아니겠죠. 결국은 갈수록 이제 진골들의 권력 독점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던 시대가 점차 끝나면서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라는 하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끝나고 점차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개나 소나 왕이 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네가 왕을 했어? 나는 조카니까 내가 왕할래. 그리고 조카가 왕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삼촌이 내가 왕할래 이러고 반란 일으키고 그래서 왕들이 이제 이때는 보통 평균 임기가 4년, 5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가 됩니다. 왕 되고 막 다음 해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던 시점에 이제 살아가면서 신라를 관통하고 있는 신문제, 골품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점차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기를 이제 룰 브레이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룰 브레이커, 즉 고정된 규정 이런 걸 깨버리겠다라는 거죠. 골품제를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혹은 골품제를 회피해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골품제 자체를 바꿔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보면 우리나라를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헬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조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그런 정도인데 이제 비판하고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겠죠. 설계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라는 인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빠릅니다. 신라 최초의 룰 브레이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645년에 죽습니다. 즉 언제냐? 이 사람은 이제 신라 삼국 통일 전쟁 이전, 한참 이전에 이 사람은 신라를 탈피를 한 거죠. 621년에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엉망이다. 골품제 때문에 관직 진출도 제한이 있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도 저놈의 신분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난 이런 더러운 나라 벗어나서 저쪽에 황제 옆에 가서 황제 우산이나 좀 씌워주고 옆에 있다가 호가호위 하면서 대장군이나 해볼랜다. 이러면서 이렇게 호기롭게 그 술 먹고 이야기를 해서 주사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당으로 갔어요. 진짜 당으로 가서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이제 군인이 되어서 당나라 군대에서 장교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당태종이 고구려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침공을 하죠. 특히 이제 연개소문 있을 때 침공을 하는데 그 중에 고구려 침공 시에 이제 장수로서 참전을 하다가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투 중에 주필산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전투에서 당나라가 굉장히 수세에 올리게 되는데 당나라 당시 그 당태종이 자기 친위대를 보내고 자기 군대를 막 보냈는데도 용맹하게 돌격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 하나가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부대 한가운데를 가르고 그 안에서 버티다가 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태종이 그 전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 싸워 하다가 아, 쟤는 잘 싸우네 이러고 걔를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전장 한가운데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 누구길래 저렇게 열심히 잘 싸우냐? 자기 친위된 줄 알고 당나라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라에서 온 설계두라는 사람이다 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라의 신문제를 한탄해서 안타까워해서 그래서 신라를 버리고 당나라로 와서 대장군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태종이 내 측근도 내 충신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적진에 뛰어들어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저런 사람을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누가 들어주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설계두를 당시 당나라의 대장군으로 추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시 신라의 신문제라고 하는 그 재난에 대해서 극복하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예 재난을 피해간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람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한 설계도 외에 외국에 갔다가 이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또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장보고라고 하면 이제 바다의 왕자라고 하죠. 박명수 말고 그 장보고입니다. 바다의 왕자라고 하고 해상왕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은 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장보고 혹은 궁파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정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염장이라고도 해요. 이 장보고와 정연 이 두 명이 원래는 천민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천민 출신이었는데 신라는 희망이 없다. 여기는 뭐 천민으로 살고 있다가 맨날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고 해적들한테 끌려가고 이러니까 신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성공을 하게 되죠. 옛날에 저는 제 기억에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 장보고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장보고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보니까 요즘 1학년들은 장보고 드라마 나올 때 태어났더라고요.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장보고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노예 검투사처럼 싸우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창 최수종 씨가 젊고 이쁘장하고 멋있을 때죠.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고생을 해서 군인으로 성공을 하고 나서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당시 왕에게 신라가 너무 해적들한테 털린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해진에 가서 이제 자기의 사병 집단을 만들어서 청해진을 지키고 해상을 장악을 하게 되죠. 해상 무역에 있어서는 장보고를 거치지 않는 길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엔닌 구법 순리의 행기라는 책도 있는데요. 일본의 승려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장보고 덕분에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말을 써요. 일본 왕이고 막부고 다 필요 없다. 장보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장보고 한 명이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장보고는 출신이 천민이고 당나라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신라에서는 천민 출신인 거죠. 섬사람, 섬놈이라고 불렸어요. 섬놈. 섬놈이기 때문에 장보고한테는 명확한 관등이나 관직이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기록상에는 무슨 장군을 줬다라는 기록이 단 하나 등장을 하고요. 그 외에는 장보고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대사장보고라고 불렀습니다. 대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니고 조선시대쯤에 당상관들을 보통 일컬어서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냥 아무나 다 영감이고 아무나 다 선생님이고 그렇긴 한데요.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냥 묶어서 존칭해서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가 대사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대사라고는 불렸는데 실제로 관등은 받지 못한 거죠. 관등은 없이 힘은 세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지나가다가 좀 저 사람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진짜 사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장님 이러는 것처럼, 혹은 좀 있어 보이 머리에 좀 뭐가 좀 있어 보이면 선생님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장보고가 뭐가 힘 좀 있는데 관등은 없으니까 대사님 이렇게 부른 거죠. 대사 장보고라고 불렸는데 이 장보고가 나라도 지키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신분이 없는 거죠. 신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에게 신분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지금 왕이 즉위해도 몇 년 있다가 내가 왕 될래 그러고 현재 왕을 죽여버리고 왕이 됐던 그러한 좀 된 미드지만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막 죽이던 시대, 다 죽입니다. 다 죽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김우증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김우증이라는 사람도 원래 왕이 됐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 그 사촌 형인가 하여튼 친척에게 왕자리를 뺏겨서 쫓겨났다가 자기가 왕 되겠다고 장보고를 찾아온 거죠. 장보고를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 딸, 내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왕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분이 왕족이 됩니다. 아까 초창기 인물이지만 재상처럼 왕족이 됩니다. 장보고 입장에서는 이만한 도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판돈도 크고 크게 베팅해야죠. 거기다가 이건 이 당시에 그 장보고가 거느린 군대가 신라에서 가장 큰 군세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반란에 참여해서 경주로 쳐들어가서 당시에 왕으로 있던 사람을 죽이고 김우증을 왕으로 올립니다. 근데 김우증이 왕이 된 다음에 장보고가 요청을 해요. 이제 내 딸하고 네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당시에 이제 김우증의 아들이면 태자였겠죠. 태자와 결혼시키자 그랬는데 김우증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때는 왕이 됐으니까 신무왕인데 왕이 되고 나서 그래 내가 곧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말하고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장보고가 또 이제 약속 지켜라 라고 하니까 장보고를 달래주려고 무슨 장군이라는 칭호를 하나를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좀 있다가 장보고가 계속해서 독촉을 해요. 이제쯤 약속 지킬 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문성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신하들을 모아서 이제 국혼을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신하들이 누가 결혼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장보고의 딸과 혼인하기로 약조가 돼 있었기 때문에 혼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섬놈의 자식하고 왕실의 결혼은 격이 맞지 않다. 그거는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모든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실제로 왕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문성왕이 신하들이 너무 반대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겠다라고 장보고에게 이야기를 하죠.
장보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내 신분을 천민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데, 내 자식도 안정적인 귀족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장보고와 함께 당으로 가서 군인으로 성공을 했다가 같이 돌아왔던 정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정현 혹은 염장이라는 인물은 장보고의 베스트 프렌드죠. 어릴 때부터 같이 있던 사람인데 장보고가 청해진 장악하고 대성공을 거둘 동안에 정현은 중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패가 망신해서 거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문성왕이 정현을 불러서 네가 가서 장보고를 죽이면 청해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염장, 정현이 장보고를 찾아가서 친구야 오랜만에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하고 장보고의 하소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장보고가 그래 내 친구니까 오랜만에 같이 자자. 그리고 술 먹고 같이 잤는데 이제 정현이 자고 있는 장보고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렇게 살해당하고 나서 한 명은 그래도 신분 상승에 성공을 합니다. 염장은 친구를 배신하고 아찬이라고 하는 관등을 얻게 돼요. 아찬은 아까 관등에서 보면 육두품의 가장 높은 관등이죠. 천민에서 육두품까지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육두품 이상부터를 귀족, 고위귀족이라고 치고 사두품, 오두품을 하위귀족이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육두품 이상은 고위귀족. 천민에서 성공한 거죠. 친구 한 명 목 따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나라에 가서 그 장보고나 설계도나 이런 사람들은 군인으로 성공을 하는데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또 다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한데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입니다. 육두품 출신은 원래 귀족이죠. 아까 설계도도 귀족이었는데 귀족이고 당시에 이제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점이기도 해요. 최치원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빈공과라고 하는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보는 과거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장원급제를 해서 거기에 이제 뭐랄까 그 직위는 뭐 주부 뭐 이러한 고위직들로 올라가게 되는데 정확히 보면 최치원은 이제 옆에 서기라고 할까요? 혹은 대통령 옆에서 글 써주는 보좌관 그 정도 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문 같은 걸 많이 써요. 포고문이나 경문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당시에 이제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라고 있을 때 황소를 토벌해야 된다라는 경문을 써서 최치원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당나라 황제도 최치원을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관인이기보다는 문인으로서 굉장히 알려지게 되고 특히 이제 글 잘 쓰는 걸로 유명하게 돼요. 최치원의 글을 받아가는 것들이 당시 당나라 문인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최치원이 이제 황소라는 그 황소의 난을 겪게 되면서 국제적인 분쟁, 그 외교 관계 이런 것들에 눈을 뜨면서 이제 신라라는 나라도 어떻게 변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최치원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할 때 당시에 이제 신라의 왕은 진성여왕이었어요. 진성여왕 때 이제 귀국한 다음에 국정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최치원의 신분은 육두품인데 당시에 육두품들이 하는 관직도 모두 진골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두품들은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 거죠. 자기 신분은 그러니까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게 아찬인데 아찬도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건의서도 내고 뭐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신분제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건의를 계속 하는데 그러한 건의들은 아무것도 회의에서 통과되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지방에 저 멀리 지방에 태수로 보내달라. 현에 태수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진성여왕한테 한 번 더 건의를 해요.
이때 보낸 것이 시무십조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보낸 거죠. 보냈는데 진성경은 이걸 받고 나서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고마워하고 감동받고 그래,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치원에게 아찬의 관등을 내립니다. 관등을 내리고 중앙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진성경의 당시에 이제 국정 장악력이나 그 능력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성경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진성경 시점에서는 이미 나라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신라가 장악할 수 있는 지역은 경주에서 경주 주변 지역 정도에 불과했고 그 바깥쪽의 지방은 이미 호족들 그리고 산적들 이런 집단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상태인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진성경 때 이제 진성경이 나라 그 국고에 재물이 너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전국에 사신을 보내요. 세금을 올려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금이 3월 달에 걷어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는 도중에 호족들이 떼가고 산적들이 덮쳐가고 막 하다 보니까 올라온 건 얼마 없는 거죠. 실제로 거둔 세금이 얼마 안 돼요. 진성경이 보고 나서 왜 세금을 이것밖에 안 냈냐? 세금 제대로 내라. 그리고 다시 또 보냅니다. 근데 일반 농민들이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3월에 세금을 냈는데 6월 달에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세금을 또 내요. 또 냈는데 중앙으로 그 세금이 안 간 거죠.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서 전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 근데 이게 진성경의 잘못이냐?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온 나라가 망가져 있던 상태입니다. 진성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 최치원은 이제 아찬에 있다가 포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은퇴하고 절에 들어가서 해인사에 들어가서 응거했다라고 하죠. 최치원의 기록을 보면 최치원이 비문 같은 걸 써놓은 걸 보면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까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제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최치원 말고도 동시대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특이하게도 모두 최씨긴 합니다만 최승우라는 사람, 최언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빈곤과에 급제를 하고 상당히 고위직, 고위관직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올라갔었는데 신라로 돌아와서 보니까 최치원처럼 이제 관직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관직에 자리가 없었던 거죠. 최승우는 결국 이제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견훤 밑으로 들어갑니다. 견훤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최언위는 이제 개성으로 가서 왕건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왕건의 책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라의 신분제라고 하는 제나는 신라 역사가 1세기경에 시작됐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치더라도 한 3세기, 4세기경에 이 신문제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돼서 6세기에는 제도로 만들어지고 7세기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신분 상승에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군공을 올리거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성공의 가능성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유동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신라가 통일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고정화라고 하죠. 이제 안정이 된 거죠. 좋게 말하면 평화로운 시기, 나쁘게 말하면 희망이 없는 시기,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시기. 그렇게 이제 고정이 되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하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점차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 신라라고 하는 국가는 붕괴, 멸망을 맞이하게 된 거죠. 신라는 실질적으로 뭐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했다라기보다는 내부의 분열 그리고
내부에서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현대의 사회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평등이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신분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본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발생이 되었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유층, 중산층, 그리고 뭐라고 하죠? 뭐 하층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빈곤층이라고 하죠. 빈곤층. 돈을 가지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전국을 따지고 보더라도 아파트 값만 비교를 해도 서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서울 내에서도 강남 이렇게 그 내에서도 구분이 되는 거죠. 점차 이제 개천용의 시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신라 통일되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신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에 연끌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시 시대는 끝이 났죠. 모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고시 이런 것들도 자격 제한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제 제도 안에서 제도를 지키면서 혹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성공하는 시기는 거의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폰이, 5폰이, 6폰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시대, 개천용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주식, 복권, 빈부격차 이런 거 극복하려는 시도 이런 것도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라의 골품제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골품제는 단순하게 이제 관직의 제한만 둔 게 아니라 재물, 재산 이런 것들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보면 이제 진골 같은 경우는 집을 24척의 크기까지 지을 수 있고 말의 보유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재벌인 거죠. 몇십억 이상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비색 정도가 되면 비색인 육도품 정도가 되면 집의 제한은 21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1척으로 줄어들고 말은 5마리까지 보유를 할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장신구나 옷 색깔 이런 것도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 오두품은 청색인데 집은 18척. 근데 이때부터 높이 제한도 생겨요. 7척. 그리고 말은 3마리까지. 그 아래에 사두품이 되면 집은 15척, 높이는 6척, 말은 2마리까지. 이 척이 3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15척이 되면 30cm, 300, 한 4.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 크기가 4.5m면 원룸텔 사이즈 정도 될까요? 원룸텔 한 투룸 20평 좀 안 될 것 같아요. 18평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제 빈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한이 두어졌다면 지금은 돈이죠. 그래도 이 시대에는 뭐 스마트폰까지는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자기 집이 있냐 없냐까지도 구분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현대사회의 신분제의 형성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달, 단순하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제 신분제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한 인간이 진보하는가 싶긴 합니다만 진보와도 맞닥뜨려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형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흑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 혹은 서울권, 강남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공임대에 대한 혐오, 빈부격차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형성되는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대, 지금과 신라 시대는 굉장히 이제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0년가량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대의 차이가 있지만 신라의 신문제에 대한 사람들이 그 신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극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러한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하면서 역사를 봐야 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